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앤디, 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동안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 4 네. 전환되는 거랑 그다음에 뭐 GA4 용어 음흠. 그리고 또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 변화가 컸고, 네. 그래서 예고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거 얘기 드리다 보니까 네. 바뀌어진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컨텍스트를 좀 살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 그 저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네. 구글 애널리틱스 4 음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참 네. 현장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 이게 결코 정답이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이 뭘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GA4를 보면은 뭐 지금 현재 GA4를 어떻게 분석하고 사용할지 네. 보면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네. 첫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 GA4에 접속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저희 제공하고 있는 네. 기본 리포트 그쵸. 확인하는 법. 네. 두 가장 번째는, 기본적인 네, 형태죠. 두 번째는 저희가 뭐 API라든지 데이터를 좀 약간 그쵸. 리포트해서 이거는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쓰는 방식이죠. 그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에서 네. 뭔가 좀 뎁스 있게 조금 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그 세 번째는 로우 데이터를 뭐 빅쿼리 구글이 안내하는 방향은 그 네, 방향이죠. 그렇죠. 네. 빅쿼리를 활용해서 심층적인 정말 분석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분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다르진 않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구분이 되고 네, 무슨 변화가 있는지에 네,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일단 오늘은 그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로그인을 해서 네, 네. 제공되고 있는 네, 그런 기본 리포트들, 네, 네, 항목들이 어떤 것들을 좀 뜻하고 네.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접하시는 환경일 거고요. 네, 그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 또는 이제 어떤 저희가 확인하고 뭐 개선점, 문제점 또는 저희의 성과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일단 충실히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뭐 데이터 API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그 약간은 기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의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GA라는 도구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네, 얘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제약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PI를 쓰게 되면은 그런 UI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네. 좀 진화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기술도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숙련된 사용자들을 위한 방식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하는 일련의 그 근본적인 방법과 모델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야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데이터 소스들과 연결을 시켜서 또 다른 가치를 낳는 새로운 영역이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건 사실은 이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쪽은 데이터 분석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GA4 접했을 때, 이게 뭔가 뭐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약간 좀 뎁스 있게 네. 좀 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죠. 욕심도 생기고, 근데 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바꿨을까?
근데 최근에 조금 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음흠. 여건에 놓여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은 네네.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과 네. 지금은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좀 음.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본 사용법, 네네.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과 리포트들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뭐 근데 애널틱스에서 뭐 꼭 알아야 하는 지표가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 지표는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기본 지표라고 하죠. 네. 저희가 뭐 고객을 어디서 만났는지, 그렇죠. 고객이 누군지, 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네네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골, 음. 컨버전, 어떤 성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죠. 핵심 지표인데 그 GA4의 그 리포트들 기본 제공 리포트들을 보면 딱 이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사안을 어떤 틀을 가지고 볼 거니까 틀이라고 해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널리틱스가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네 가지 네. 사용자의 획득,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의 전환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게 그렇죠. AABC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 틀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UA는 아예 그 틀 안에서 메뉴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GA4로 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앱이라는 프로퍼티의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 이제 웹만이 아니라 앱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나 반응들 이런 것도 포괄해야 되다 보니까 모델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그 프레임워크에서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얻는 가치 있는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죠. 네. 아마 그 애널틱스에서 뭔가 이게 메뉴가 바뀌고 네. 뭐 항목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UA 때보다 확 줄어든 느낌? 그게 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유도가 늘어나서 그래요. 그렇죠. 아, 네. 이게 사실 자유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네.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들은 야 이걸 내 맘대로 이렇게 배치해서 쓸 수 있네라고 좋아하시지만 네. 갖춰진 틀 안에서 이렇게 일정한 가이드에서 설계된 분석의 그런 도구들을 쓰시던 분들한테는 혼란스러운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자 단점, 그 빛과 그림자처럼 양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자유도가 좀 강화되고 네.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축소된 이유는 네. 책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 모든 솔루션들이나 도구라는 게 설계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UI를 통해서 저희가 네. 활용하는 법 얘기 주셨는데 그것도 두 종류의 레벨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기본 리포트라고 얘기하는 그 카드들이죠. 주로 이렇게 GA4 바뀐 거에서 그렇죠. 보시면 카드 덩어리들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예전처럼 테이블이나 차트가 바뀐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단순해진 것 같고 조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 사용자 이상일수록 그런 느낌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변환되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 사용자 활동이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써라.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한 덩어리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탐색하고 뭐 분석도 해보고 싶고 이런 니드가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또 다른 도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옆에 세트에 보시면 홈 있고 보고서가 있고 탐색이 있고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분석을 하고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도구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리포트 세트들은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맞춰진 템플릿 기반으로
보여지는 지표와 그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기 편하게 구성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은 가능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입맛에 맞게 필요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니까 뭔가 알아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메뉴는 고정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런 섹션이라든가 리포트의 종류들이 사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저희가 네. 뭐 영상 공개하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죠.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기본 값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제공된 그런 섹션과 리포트의 종류들을 저희가 예전에 UA에서 맞춤 리포트 쓰시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데이터 스튜디오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디멘전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 있잖아요. 네. 그것과 일정 정도 비슷한 맞춤 설정을 리포트별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본 리포트의 세트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UI 상으로 이제 왼쪽 첫 번째 부분의 메뉴 컬럼들은 바뀌지 않아요. 홈, 보고서, 탐색, 광고에 고정돼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탭 영역이 있는 보고서 개요 실시간 지금은 이제 머천다이즈 스토어 저희가 데모샵 보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케이스에 라이프 사이클, 유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영역은 바뀌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 자체도 바뀔 수 있고 이 섹션 안에 유저 섹션 안에 있는 뭐 사용자 속성의 개요, 인구 통계 정보, 그다음에 오디언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리포트를 라이브러리에서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맞춤 리포트 같은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유롭지만 네. 설정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좀 더 성능을 내고 싶으면 튜닝을 할 수 있게 열어준 거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용자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GA4에서 네. 그 기본 리포트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네.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가장 위에 네. 표시되고 있는 메뉴가 뭘까요? 개요죠. 오버뷰. 이거 보죠. 네. 홈 버튼 옆에 이제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냅샷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리포트 단에서도 모아서 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게 보고서 개요고요. 네. 원래 영문으로는 리포팅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뜻하듯이 리포팅 스냅샷이라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붙여 넣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뭐 한글로 하면 획득 섹션이죠. 네. 에퀴지션. 가장 많이 쓰시는 네. 영역이죠. 이제 에퀴션 안에 보면은 유저 에퀴션이랑 네. 트래픽 에퀴션 두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요새 이제 그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네네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UA를 쓰신 분들은 UA를 썼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 있고요. 네네. UA를 안 쓰셨던 분들은 안 쓰셨던 분대로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애매모호해 보이는 거죠. 사용자 획득은 뭐고 트래픽 획득은 뭘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명칭이죠. 네네. 그뭐 항목들 선택하다 보면은 네. 뭐 퍼스트 유저, 네. 세션 미디움, 뭐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 처음 보는 어떤 용어들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트래픽 이제 보시면 트래픽 소스에서 뭐 첫 사용자 캠페인, 뭐 첫 네. 사용자 매체, 첫 사용자 소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사용자라는 건 무슨 뜻이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건데, 그렇죠. 이게 한국어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첫 사용자 소스면은 첫 사용자 소스인지 첫 사용자의 소스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네네. 이제 퍼스트 유저 소스 또는 퍼스트 유저 소스 미디엄이라는 이제 영어를 약간 이제 갖다가 나란히 놓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용자의 소스 매체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유저 에퀴션 맞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트래픽 에퀴션 메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세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냥 네.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이유는
이 애널리틱스 도구를 어느 관점에서 쓸 거냐라는 부분에서 니드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사용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 고객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방문했는가?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시선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스트림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트래픽들이 오는 원천이 또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와는 무관하게 이 소스별로의 기여도나 구성, 또 점유율, 특성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니드가 또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구분을 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첫 사용자와 트래픽이 다를 수도 있나?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자를 획득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런 그 애널리틱스에서는 일정한 이제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게 그렇죠. 쿠키거나 아니면 이제 세션 아이디,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드 아이디라는 형태로 부르기도 하고 뭐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한 식별 부호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요게 생성된 첫 번째 종류가 뭐냐? 즉 우리 고객을 첫 번째로 어디에서 만났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사용자 소스 매체라는 구분점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획득되신 사용자가 그 소스만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매체 통해서 들어올 수도 그쵸. 있고, 또 검색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광고 통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처음 만났다가 이분이 어딘가를 돌아다니시다가 뭐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눌렀어요. 자신은 뭘 눌렀는지는 의식은 못 하시겠지만 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를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얘는 소스가 구글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 유저 획득 소스 매체와 방금 들어온 트래픽의 발생 지점과는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두 메뉴에서의 데이터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뭐 뒤에 있는 트래픽 에큐션은 재방문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유저 에큐션이랑 데이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복이라든가 유니크한 뭐 이런 부분보다도 트래픽은 방금 출처, 즉 레퍼러가 어디냐를 읽어드리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지금 현재 만약에 광고를 집행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획득된 고객인지 재방문자인지 신규 고객인지에 대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 방문에 기여한 소스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획득이 됐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 세션 소스 매체를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이커머스 데이터를 보니까 좀 네.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유저 에큐션에서의 네. 컨버전, 네, 네, 기여도와 네. 그다음에 트래픽 에큐션에서의 컨버전 기여도가 달라요. 컨버전으로 가면 네.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퍼스트 터치에서 네.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 네, 첫 번째 접점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미디어가 소스가 어디냐라는 네, 네. 거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트래픽 에큐션 아까 말씀드린 재방문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네, 전체 세션 인게이지 네. 방문까지 포함했을 때 네. 그 컨버전에 기여한 그 전환값이 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엄밀히는 저희가 GA4가 이벤트 기반의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션이라는 거는 아까 질문 주신 과거의 애널리틱스로부터 이렇게 유산처럼 내려온 읽는 방법, 네. 저희가 성과를 봐야 되는 그런 것들에 맞추어질 수 있는 지표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컨버전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이벤트를 유저 레벨에서 바라보느냐, 세션으로 정리된 그 일련의 세션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볼 거냐에 따라 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유저는 뜨문뜨문 일정한 인터벌을 갖고 오잖아요. 네네. 세션은 일정한 길이가 확보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션 기반에서 컨버전이 발생한 수와 유저 레벨에서 유저 스코프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네. 유저 스코프에서의 컨버전 수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UA와 GA의 네. 세션, 네. 세션이 종료되고 네. 유지되는 그 텀이 다르잖아요. 지금. 인터벌이 네, 인터벌이 다릅니다. 네, 지금. 네. 네.
그 부분에서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기존 데이터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데이터 히팅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네네. 바뀌었죠. 네. 그다음 네. 인게이지먼트 섹션을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아, 이것도 어려운 개념인데. 네. 자, 인게이지먼트라는 것들이 애널리틱스 또는 측정 분야에서는 아주 오래된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논란이 많은 개념이거든요. 자, 인게이지먼트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사전적으로는 사용자가 일정한 반응을 일으켰다. 네. 이거든요. 근데 그 일정한 반응이 뭐냐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션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온 게 이제 동일 쿠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을 하나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위를 한 거를 인게이지먼트로 보자. 그게 뭔데? 페이지를 읽었다. 뭐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 어떤 링크를 클릭했다. 어떤 네. 폼을 기입했다. 비디오를 시작했다. 등등과 같은 일정한 인터랙션 요소들의 행동들을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네네. 그렇게 정의하고 읽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데이터 모델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는 모든 행위가, 모든 반응이 이벤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인게이지먼트라는 건 뭘까요? 사용자의 행동이죠. 그쵸?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모호하고 어려운 게 디폴트 값으로 GA4에서는 10초 이상의 세션이 발생하거나 네. 일정한 클릭이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인게이지먼트로 처리를 해요. 네. 또는 지정된 컨버전 행위를 하면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인게이지먼트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10초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용자에게 10초는 너무 짧은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용자,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에 있어서 10초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 10초가 그러면은 유의미하냐? 웹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10초는 사실상 대부분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크롤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10초 금방 지나죠. 근데 모바일로 가게 되면 10초는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쭉쭉쭉 탁탁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차이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10초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거는 실제 이 애널리틱스를 적용해서 쓰는 시스템별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 고급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환경 설정에서 이 길이를 바꿀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조절을 해서 쓰실 수는 있는데 저희의 권장사항 그거를 조절해서 쓰시는 거는 굉장히 숙련된 어떤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그 인게이지먼트의 의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산출 방법과 의미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 머천다이즈 스토어 같은 데를 보시면 인게이지먼트 레이트 그래서 평균이 87.65% 뭐 지금 지난 28일 기준으로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 온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오신 분들이 100명이면 87.65명이 뭔가 유의미한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옛날 식으로 읽으면 바운스 레이트가 23.3%예요.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변화를 읽으실 때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가 막 90몇 이렇게 찍히는 걸 보고 이거 숫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기본값이 10초로 설정되어 있고 이걸 많이 바꾸지 않으면 웹사이트 같은 곳에 들어와서 한두 페이지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놓고 조금만 있으면 인게이지먼트로 탁 찍혀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라고 저희가 읽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인게이지먼트 지표 기준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10초라는 시간적인 부분도 이게 타당한 건지 한 번만 클릭하면 이게 인게이지먼트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저희 어떤 뭐 고객사 같은 경우에 제가 1.5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뷰를 봤을 때 네. 2개 이상의 클릭을 해야
유의미한 것으로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컨텐트 컨섬션, 그러니까 컨텐츠를 얼마나 보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네. 한 페이지는 스크롤 한번 쭉 내리면은 페이지 뷰가 딱 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유의미하게 컨텐츠가 소비됐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캘리버레이션이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네. 모든 기준이 저희한테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값이라는 거는 지표 기준은 표준적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딱 나온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이렇게 캘리버레이션 하잖아요. 네네네. 빛의 밝기라든가 뭐 이런 등등. 마찬가지로 요거는 자기 용도에 맞게 조정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1.5페이지면은 컨텐츠를 보고 그건 저희가 이 통계적으로 사이트 제시해요. 다른 것들 타당성이 또,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관심을 또 유도해야 되는 그쵸. 그런 네.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을 또 고려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그 다음에 수익. 네. 네. 이거는 네. 비교적 쉬운데 네. 수익이라고 읽었을 때와 컨버전이라고 읽었을 때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구분을 하냐면 저희가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이라고 한 형태로 여기 보시면 수익 창출 리포트가 따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쓰는 스코프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GA4에서 쓰는 스코프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아이템 스코프라고 해서 네네. 아예 데이터 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매출 데이터를 획득해서 그것을 찍는 이커머스 설정을 하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생산을 위한 소스를 넣은 경우에 한해서 매출이 잡히게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분명하죠. 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세팅을 이제 규격대로 잘 하느냐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아까 말씀 주신 전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수익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최종적인 저희의 그런 최종 골을 네네.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매출과 반드시 1대1로 매칭되지 않는 전환들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리드라고 하는 개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저희가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최종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예고하고 준비하는 전환의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신호를 읽는 것 그것도 전환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전환 설정은 측정 전략과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맞는 전환 설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게 뉴스레터 구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캠페인 참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멤버십 가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문의를 남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리드 그거는 생성이라든지 맞습니다. 다운로드, 자료 다운로드라든지. 그렇죠. 뭐. 네. 뭐 비디오 플레이가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디오 플레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그것도 그냥 플레이만 됐다가 아니라 막 유효 구간만큼을 받느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유료화 모델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만든 컨텐츠와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 광고가 노출이 됐는가를 트리거로 잡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유의미한 행동, 유의미한 반응을 먼저 지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거를 만들고 계획하는 걸 저희가 측정 모델, 측정 계획, 그래서 매저먼트 플랜을 세운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 다음은 리텐션. 그렇죠. 근데 뭐 고객을 얼마 유지하고. 여기는 주로 이제 앱 쪽에서 많이 쓰시는 네.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객을 획득하고 나서 웹은 연속적인 데이터의 흐름이 발생하는 스트림이 기본인 분석 대상인데 그렇죠. 앱에서는 활동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쓰고 있느냐, 얼마나 열었느냐, 얼마나 구매를 많이 하느냐, 또는 전환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거든요. 특히 게임 같은 곳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앱 내 구매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아이템 획득이라든가 네. 아니면 광고 클릭이라든가 이런 전환 설정을 해서 앱 내 활동들을 보시기도 하고요.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일정한 유의미한 활동성이 있는 사용자를 저희가 액티브 유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액티브 유저가 인액티브한 상태, 그러니까 활동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고 이탈 가능성이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이제 천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유의미한 고객이 아닌 우리가 고객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탈할 것이냐
우리 고객이 더 이상 아닌 사용자가 될 것이냐, 비활성 사용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대 개념으로 유지율, 그래서 유지를 얼마만큼 한다, 리텐션 레이트를 관리하기도 하죠.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지금 제공하는 그 리포트 네, 메뉴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네. 그 리포트 타이틀 우측에 보면은 이 세모난 표시가 항상 표시가 돼 있어요. GA4에 보면. 죽겠습니다. 네, 이거 네. 꼭 저희 이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세워놓는 경고판이죠. 약간 경고판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오해도 많이 있고 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점 적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영어로는 threshold라는 형태로 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threshold는 문턱이에요. 요런 이제 넘어오는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이 전환점 설정이 기준점이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또는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일 수 있다 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기준점 적용, threshold가 적용이 되면서 데이터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보여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샘플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커지거나 네. 네. 이건 사실 용어가 별로 없어요. 카디널리티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의 기준에 여러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체 소스라고 한다면 네. 매체 소스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저 아이디라고 만약에 저희가 디멘전을 잡는다 그러면 네.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 수만큼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페이지 URL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파라미터 붙어 있는 여러 형태의 다이나믹 페이지들 있죠. 네. 이커머스 사이트들. 이게 몇십만 건씩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프로세싱 한다는데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요. 네. 이게 유의미하게 보이게 처리를 한다라는 게 그 필요로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해요. 네. 이런 종류의 것들 이제 하이 커디널리티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샘플링을 합니다.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가만 보시면은 어떤 지표를 선택을 하면 아더스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카디널리티가 높아서 처리가 된 케이스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서 데이터가 전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거나 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구글이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5천만 명한테 물어보고 5천만 개의 답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정한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 개념이 샘플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처리가 애널리틱스에서 벌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 보호라는 측면을 위해서 스레시홀드라는 부분 영역이 생겨난 거고요. 네, 네.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는 코스트와 효율성 측면에서 샘플링이라는 것들이 양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게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지금 이제 머천다이즈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은 되지 않았는데 기준점이 적용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 케이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아주 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리겠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데이터 프레임을 길게, 아주 길게 뭐 몇 년씩 이렇게 잡으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케이스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프로세싱 하는데 비용과 자원이 많이 드니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마 트래시홀드는 저희가 아마 다음에 조금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좀 약간 변화하는 웹 환경에서 애널리틱스들이 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때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그렇죠. 중요한 개념이죠. 애널리틱스는 뭐 마케팅 쪽이나 저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디서 유입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또 우선이잖아요. 궁금해하시죠. 네, GA4에서 필수적으로. 트래픽 소스를 좀 묶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 디포트 그렇죠.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뭔가 분류 환경에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기성복이나 맞춤복이나 이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채널을 바라보는 묶음도 뭐 누군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네이버에서 오는 소스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건 검색이고 어떤 거는 레퍼럴 링크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소셜 미디어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얘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셋 다 다뤄요. 그러면 저희는 네이버에서 온 걸 보고 싶다고 라고 했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네이버라는 채널은 없어요. 네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죠. 저희의 그렇죠. 관점을 투영한. 그래서 이제 맞춤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스텀 채널을 쓰는 이유는 나는 뭐 이게 성격이 뭔지는 난 모르겠고 네이버야 다음이야 카카오야 이게 알고 싶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나는 소스는 잘 모르겠고 매체 중심으로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난 그건 모르겠고 이게 유료 광고냐 오가닉이냐 디스플레이냐 뭐 키워드냐 이런 걸 관점으로 보겠다. 그럼 그 기준으로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 채널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자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일정의 비교적 범용성이 높은 채널의 분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네. 커스텀 채널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도 들어가면 트래픽의 그 경향과 그 유형들을 보고 묶음을 다시 만들어 드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자별로 자기 기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뭐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 GA 쓰면서 네. UTM 파라미터를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똑같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 소스를 알려면 그 레퍼러 정보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 레퍼러 정보가 없어지거나 안 주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없어져요. 그거 이제 네네. HTTP 헤더라는 영역에서 정보가 담겨서 오는데 인앱 브라우저 같은 것들 있죠. 네네.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앱에서 보면 뭔가 클릭하면 브라우저 창이 딱 뜨는데 걔는 앱에서 작동되는 브라우저거든요. 네네. 이런 애들에서 발생하는 레퍼럴 데이터는 소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잘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아예 빈 채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 알 수 없는 소스의 정보들이 막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URL들이 오기 전에 세팅을 하는 단계에서 너는 소스는 뭐고 미디엄은 뭐고 캠페인은 뭐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소재다라는 것들을 정해주죠. 이런 거를 이제 UTM 파라미터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네. 주로 애널리틱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 값을 붙여주면 그 값은 대부분 안전하게 유지돼서 오거든요. 네네. 100%는 아닙니다. 잘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UTM 파라미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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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링크에서는 그렇죠.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트럭처 네. 규칙들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그게 제가 항상 골치 아픈 부분인데 그 규칙이 정답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일관성은 있어야 되고요. GA4로 오면서 약간 바뀐 부분은 뭐냐면 그런 UTM 소스의 종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디엄 부분에서 분류가 좀 의도치 않은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구글에서 그 문서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분류 기준들이 쭉 있는데 네네. 그 기준에서 지정된 유형들은 그러니까 매체를 정하실 때, 그러니까 미디엄 부분을 정하실 때는 걔는 참고로 해주시는 게 좋고 네네. 소스도 그 레퍼런스 도큐멘트를 보시면 어떤 소스들은 자동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케이스죠. 네이버의 소스들은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불행히도 카카오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이 매체가 원하는 대로 잘 작동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UTM 쓰실 때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로 하죠. 네. 뭐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링크는 최대한 잘 관리하고 그쵸. 이번에 대한 규칙은 뭐 명확하게 좀 가져가는 좋은데 제가 좀 GA에 좀 그 불만인 거는 광고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외부에 어떤 이런 링크를 생성하고 했을 때 UTM이 너무 길어요. 잘리죠. 네, 어떤 네. 다른 것들은 약간 아이디 형태로 해서 커스텀이 가능하긴 한데 네. 이게 UTM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일부 앱에서 쉐어 기능을 했을 때 네. 이 URL의 길이를 제한하는 경우에 네. 뒤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 스트링이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컷되면서 네.
뒤에 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죠.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UTM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GA의 UTM을 조금 좀 이거 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광고에서 썼을 때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광고가 더 문제지 않나요? 아니요, 광고 오히려- 스트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오히려 광고에서는 우리 그래? 사이트로 대부분 유입시키거나 앱으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이게 좀 이슈는 없는데 반대로 이게 뭔가 확산되거나 바이럴되거나 밖으로 터뜨려진 경우. 밖에서 뭔가 이렇게 체인에서 뭔가 이렇게 루프에서 보일 때는 제휴 그렇죠. 컨텐츠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유저들이 이걸 이렇게 쉐어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의 갭이 조금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이제 그래서 GA의 UTM이 너무 길어서 불만인 경우가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소스는 어딘지 보여. 근데 이게 어디 컨텐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소스에서 잘했구나. 이 정도로 계기가 되면 이 UTM이 얼마나 혁신적인 모델이었는지 역사를 좀 설명드릴 텐데 사실은 UTM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레퍼러 소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한 굉장히 훌륭한 기법이었고 그래서 구글이 이 회사를 사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URL 스트링에는 일정한 그 길이 제한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스트링이 잘리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숏링크 프로바이더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압축된 이제 숏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소실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죠.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요새는 그런 어필리에이트된 컨텐츠를 추적하는 다른 기법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콘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의 트래킹 그 시그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흔히 픽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에도 이제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지만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의 값이 읽을 수 있고 해석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망가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손실, 빈 곳 또는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면 그건 데이터가 커럽트 됐다 해서 저희가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예외 처리죠, 일종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서 이렇게 다루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GA4의 기본 리포트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왜 써야 되는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UA에서 GA4로 왔을 때 매우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일단은 U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많은 보고서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드릴다운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그 데이터를 좀 드릴다운으로 또 뎁스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보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GA4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드릴다운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도 그렇고 차트에서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차트를 합산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중급 사용자신 거예요. 전 이거 때문에 분명히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활용할 때는 방법을 왜냐면 기존에는 사실 크게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UI에서 제공을 하니까 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더 중요해졌는지 우리가 더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답은 그 익스플로러라는 탐색 기능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분석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도 싫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API를 통해서 리포트 빌드 같은 이제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을 구글시 되게 까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리포트 설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러면 이제 GA 작동 방식이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이제 어떤 디멘전 매트릭스 쓸 건가를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그 공부한 만큼 더
유연하고 심도 깊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마케터라면 저는 거기까지는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7월부터 네. GA4로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요. 네. 좀 뭐 GA4에 대한 기본 리포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앞으로도 아마 데이터 리터러시 이야기할 때 디지털 마케팅에서 애널리틱스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GA4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광고 리포트도 좀 다루시죠. 거기는 변화가 좀 덜한데.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애널리틱스라는 게 웹 애널리틱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각자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뭐 통계, 그럼요. 뭐 이런 것도 뭐 광고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긴 한데 아마 다음에는 또 뭐 저희가 뭐 주로 이용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뭐 광고 매체라든지 그렇죠. 뭐 컨텐츠 인스타그램이나 컨텐츠 구글. 채널들, 네네. 인사이트나 이런 통계 자료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A4 기본 제공하는 네. 리포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디마스탈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네.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면은 네. 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GA4 대해서 네.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앤디에게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마스탈 네. 구글 애널리틱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